내가 낸 광고를 보고 어느 날 아침 얌전한 젊은이가 찾아와 여름이라 열어둔 문지방에 발을 들여놨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파리하게 단정하고 애처로울 만큼 정중하며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고독한 모습. 바로 바틀비였다. 자격에 관해 몇 가지 물어본 후 그를 고용하면서 나는 그처럼 단연코 차분한 면모를 가진 사람을 내 필경사 군단에 영입해 드린 것을 내심 기뻐하며 니퍼스의 불같은 성질이나 터키의 변덕스런 성질에 앞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리 말했어야 했겠지만 유리로 된 전문으로 양분되어진 내 사무실의 한쪽은 나의 필경사들이, 다른 한쪽은 내가 사용하고 있었다. 기분에 따라 나는 그 문을 열어두기도 하고 닫아두기도 했다. 이 전문의 한쪽 구석을 바틀비가 사용하게 하되 혹시 자질구레한 일을 처리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이 조용한 사람을 손쉽게 부를 수 있도록 나는 내 쪽 편에 바틀비의 자리를 두기로 했다. 바틀비의 데스크는 그쪽에 있는 조그만 옆 창문에 바짝 붙도록 했다. 이 창문은 원래 좀 어두침침한 뒤뜰과 벽돌을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뒤에 건물이 증축되면서 지금은 아무런 전망도 없이 약간의 채광 효과를 줄 뿐이었다. 창틀에서 3피트 정도 떨어진 지점에는 벽이 있었고 두 고층 건물 사이로 마치 원형 천장에 난 조그만 구멍에서 오는 듯 빛이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 비쳤다. 좀 더 만족스러운 배치가 되도록 나는 높은 녹색 칸막이를 하나 사들였다. 이것은 바틀비를 내 시야에서 완전히 가려버리기는 했지만 내 목소리까지 막아버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프라이버시와 사회성이 공존될 수 있었다. 처음 바틀비는 엄청난 분량의 글을 써댔다. 마치 오랫동안 베껴 쓰지 못해 굶주려 왔던 사람처럼 그는 내 서류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 같아 보였다. 소화를 위해 멈추는 법도 없었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줄곧 해가 비칠 때나 촛불이 켜져 있을 때나 글을 베꼈다. 그가 만약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지런했다면 나는 그의 이런 근면함을 꽤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게, 창백하게, 그리고 기계적으로 글을 썼다. 필경사의 업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자신이 정확하게 복사했는지 단어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다. 한 사무실에 필경사가 2명 이상이면 이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검토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복사본을 읽고 다른 원본을 들고 있는 식이었다. 이것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맥 빠지는 일이었다.
성질이 다혈질인 사람은 전혀 견뎌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혈기 넘치는 시인 바이런이 만족스레 바틀비어와 앉아 빼곡하게 적힌, 예를 들어 500쪽이나 되는 분량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나는 상상할 수 없다. 간혹 일이 바쁠 때는 터키나 니퍼스를 불러 간략한 문서 정도 대조하는 일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나의 습관이었다. 바틀비를 편리하게 칸막이 뒤에 둔 한 가지 목적이 바로 이런 사소한 경우에 쉽사리 글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틀비가 일을 시작한 지 아마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다. 아직 바틀비가 베껴 쓴 것을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던 그날, 나는 발등에 떨어진 조그만 사건을 서둘러 마쳐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바틀비를 불렀다. 일이 급한 데다가 즉시 응해줄 것을 당연히 기대하며 나는 머리를 내 데스크에 놓인 원본을 향해 숙인 상태에서 복사본을 쥔 오른손은 안절부절하게 옆으로 내밀어 바틀비가 제 은신처에서 오자마자 그것을 낚아채 가서 조금도 지체 없이 일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바로 그 자세로 나는 바틀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바틀비에게 시키는 일이 뭔지를 빠르게 말했다. 말하자면 나하고 짤막한 문서를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자리에서 꿈쩍도 않은 채 단연 처연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바틀비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대경실색했는지 상상해보라. 잠시 한동안 나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즉시 떠오른 생각은 내 귀가 말을 잘못 알아들었거나 혹은 바틀비가 내 말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분명한 어조로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분명하게 되돌아온 것은 처음 들었던 그 대답이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하고 되받아 말하며 나는 극히 흥분한 상태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걸어갔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제정신인가? 여기 이 문서 대조를 도와달란 말일세. 이거 밖에 하며 서류를 바틀비에게 내밀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바틀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홀쭉하게 차분하고 회색빛 눈은 희미하게 고요했다. 동요의 조짐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불안, 분노, 초조,
혹은 건방짐이 보였더라면, 다른 말로 하자면 바틀비에게서 조금이라도 보통 사람 같은 면이 있었더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나는 그를 내 사무실에서 냉큼 내쫓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즉시 내 창백한 키케로의 석고상을 문 밖으로 내쫓아 버릴 생각을 했어야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바틀비가 계속 제 쓸 일이나 쓰는 것을 한참 지켜보다가 내 데스크에 돌아와 앉았다. 참 희한한 일이다 하고 생각했다.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나 내가 하던 일이 급했다. 나는 일단은 이 일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찬찬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다른 방에 있던 니퍼스를 불러 문서 검토 작업을 신속하게 마쳤다. 이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바틀비는 내 통에 긴 문서 베끼는 일을 마쳤는데 그것은 나의 형평법원에서 이루어진 일주일 분량의 증언을 내 통 복사한 것이었다. 이것을 대조해 보아야 했다. 이것은 중요한 소송이어서 철저한 정확성을 요하는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진 후 나는 옆방에 있던 터키, 니퍼스, 진저너트를 불렀다. 내 생각은 내 통의 복사본을 4명의 서기에게 각자 한 부씩 쥐어주고 나는 원본을 읽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터키, 니퍼스, 그리고 진저너트가 각자 손에 문서를 들고 나란히 제자리를 찾아 앉았을 때 나는 이 흥미로운 그룹에 끼이도록 바틀비를 불렀다. 바틀비, 빨리 기다리고 있어. 카펫이 깔리지 않은 바닥에 의자 다리가 천천히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바틀비가 제 은신처 입구에 나타났다. 무슨 일이시죠? 처연하게 물었다. 복사본이지. 나는 서둘러 말했다. 이걸 대조할 참이야. 여기 있네. 그리고 나는 내 통의 복사본 중 4번째 복사본을 그에게 내밀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틀비는 이렇게 말한 뒤 칸막이 뒤로 조용히 사라졌다. 한동안 나는 내 서기들이 나란히 줄지어 앉아있는 앞에 서 있는 소금기둥이 됐다. 정신을 차리고 칸막이 쪽으로 다가가 그처럼 별난 행동을 한 데 대한 이유를 추궁했다. 대체 왜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더라면 나는 당장 참을 수 없이 우라가치밀어 온갖 소리를 퍼부어대며 내 사무실에서 보기 좋게 그를 내쫓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바틀비에게는 이상하게도
나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쩔쩔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나는 바틀비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대조해 보려는 것은 바로 자네가 작성한 복사본이야. 자네한테도 짐을 덜어주는 일이지. 왜냐면 한 번 대조 작업으로 네 통의 문서가 다 처리되니까. 이건 다들 하는 일이야. 모든 필경사들은 자기 복사본 대조를 돕게 돼 있어. 안 그래? 말을 안 할 셈인가? 대답해.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플룻 같은 어조로 응답했다. 내가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는 사이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곰곰이 굴려 생각해보고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거부할 수 없는 결론에 반대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또 어떤 대단한 사정이 있어 늘 하던 대답을 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렇다면 내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단 말인가? 통상 다들 하는 대로 하는 상식적인 요청을 그는 잠시 그 점에 있어서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렇다. 그의 결정은 번복 불가능한 것이었다. 전례 없이 무자비하게 가당치 않은 방식으로 짓밟히게 될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장 명백한 신념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인간은 말하자면 모든 정의와 이성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 그것은 모두 다른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공평무사한 제3자들이 있으면 인간은 그들이 자신의 흔들리는 신념을 정당화하는 응원을 해주기 바라게 된다. 터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 말이 바른 말 아닌가? 내가 말했다. 실례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터키가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말했다. 저는 저 사람을 사무실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여기서 때가 오전이다 보니 터키의 대답은 예절 바르고 침착한 말투이지만 니퍼스의 응답은 신경질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혹은 앞에 했던 말을 되풀이 말하자면 니퍼스의 험상궂은 무드는 켜져 있는 중이고 터키의 것은 꺼져 있는 상태다. 진저넛, 가정 어린 표라도 내 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용의로 말했다.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제 생각에는 저분이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진저너트가 희죽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칸막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사람들 말 들었지? 나와서 자네 목 일을 하게. 그러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았다. 나는 언짢은 곤혹스러움을 느끼며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다시 한번 해야 할 일이 급했다. 그래서 다시 이 딜레마는 후에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미루기로 마음을 먹었다.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바틀비 없이 문서 대조를 끝냈다. 한두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터키가 소송이 꽤 유별나다는 의견을 점잖게 내놓았고 니퍼스는 니퍼스대로 소화불량성 신경질을 부리며 의자에서 몸을 비틀고 칸막이 뒤에 있는 고지불통 멍청이에 대해 이빨을 뽀드득거리며 욕지거리를 씹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니퍼스로서는 무보수로 남의 일을 해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한편 바틀비는 자신의 은신처에 앉아 별난 제 볼일을 보는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었다. 며칠이 지나 그 필경사는 또다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에 매달리게 되었다. 지난번에 본 그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나는 그의 처신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는 결코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법이 없었다. 사실상 그는 한 번도 어디 나가는 적이 없었다. 내가 아는 한 내 사무실 밖에 나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있는 영원한 보초였다. 그러나 오전 시간, 약 11시경이면 진저너트가 바틀비의 칸막이 열린 틈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마치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은 어떤 제스처에 의해 소리 없이 불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뒤 이 녀석은 손에 몇 푼을 쥐고 짤랑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가 진저너트를 한 줌 쥐고 다시 나타나 이것을 그 은신처로 배달한 후 수고한 값으로 과자를 2개 받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진저너트를 먹고 사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말하자면 그는 점심을 먹는 법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는 채식주의자인가?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그는 채소도 먹는 적이 없고 단지 진저너트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진저너트만 먹고 살 경우
인간의 생활 구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진저너트라는 것은 한 가지 독특한 재료로 진저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인 맛을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저란 무엇인가? 맵고 얼얼한 것이다. 바틀비는 맵고 얼얼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진저는 바틀비에게 전혀 아무런 효과를 내지 않았다. 아마 그도 아무 효과가 없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진지한 사람에게 있어서 무저항의 저항만큼 부하를 돋구는 것은 없다. 만약 거부당하는 쪽이 비인간적인 성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거부하는 쪽의 무저항성에 전혀 악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항당하는 쪽은 이를 좋게 받아들여 자신의 결단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함이 분명한 것일지라도 상상으로 짜맞추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나는 바틀비와 그의 처신에 유념하고 있었다. 가여운 사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장난삼아 그러는 것이 아니었다. 바틀비가 의도적으로 오만하게 구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의 괴짜스러움이 자의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그의 태도에서 충분히 증명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유용한 직원이다. 나는 그와 잘 해낼 수 있었다. 내가 만약 그를 내보낸다면 그는 아마 덜 관대한 고용주의 소나기에 떨어져 무례한 대접을 받고 아마 비참하게 굶주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여기서 나는 내 입에 맞는 자기 승인을 싼값을 치르고 사들일 수 있었다. 바틀비와 잘 지내보는 것, 기이한 고집을 가진 그의 비위를 맞추어 주는 것은 나한테 거의 손해보는 일이 아니면서 한편으로는 내 양심을 위한 달콤한 양식이 될 그 무엇을 내 영혼에 쌓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 상태가 늘 한결같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바틀비의 수동적인 태도는 가끔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나는 이상하게도 새로운 반대 방향에서 그와 맞붙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느끼는 분노의 불꽃에 상응하는 어떤 분노의 불꽃이 바틀비에게서도 생기게 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 윈저 비누에다 주먹을 비벼서 불꽃을 만들어내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내 내면의 악마 같은 충동이 나를 휘잡아 이런 조그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바틀비, 그 서류들을 다 베끼고 나면 자네하고 같이 내가 대조해 보겠네. 내가 말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설마 그 노새 같은 고집을 계속 부리겠다는 건 아니겠지? 묵묵부답이다. 나는 옆에 있던 전문을 확 열어 제치고 터키와 니퍼스 쪽을 쳐다보며 흥분해서 외쳤다. 이 사람이 2번씩이나 자기 서류를 대조해보지 않겠다고 하는군. 터키, 어떻게 생각하나? 때가 오후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터키는 노쇠 주전자처럼 달아오른 채 앉아 있었는데 벗겨진 머리에서는 김이 오르고 손은 얼룩이 생긴 서류 사이를 들락거리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터키가 소리쳤다. 그냥 저 칸막이 뒤로 가서 눈을 시퍼렇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터키는 일어나 권투 선수 자세로 주먹을 휘둘렀다. 점심 후에 나타나는 터키의 공격성을 부주의하게 자극한 데 따른 효과에 놀라며 나는 자신의 말을 서둘러 실천에 옮기려는 글을 저지했다. 앉게, 터키 씨. 나는 말했다. 그럼 니퍼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지. 니퍼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바틀비를 즉시 해고시켜버리는 것이 내게 정당한 일이 아닌가? 실례지만 그건 법원장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저는 저 사람의 행동이 꽤 유별나다고 여기고 터키나 나한테 사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잠시 지나가는 변덕일 뿐일지도 모르죠. 아... 하고 탄식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바꾼 것이구만. 지금은 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군. 다 맥주 탓이지요. 터키가 소리 질렀다. 관대한 것은 맥주 탓입니다. 니퍼스와 저는 오늘 점심을 같이 했거든요. 저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이시죠? 법원장님. 내가 가서 눈두덩이를 시퍼렇게 만들어버릴까요? 바틀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터키. 내가 대답했다. 제발 주먹을 거두시게. 문을 닫고 다시 바틀비 쪽으로 다가갔다.
또 다른 자극이 나를 내 운명으로 유인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반항당해보고픈 욕망으로 타올랐다. 나는 바틀비가 한 번도 사무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렸다. 바틀비, 진저너트가 자리에 없어서 그러는데 잠깐 우체국에 갔다 와주겠나? 우체국까진 걸어서 불과 3분 거리였다. 거기 나한테 온 우편물이 있는지 좀 봐주시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휘청거리며 겨우 내 데스크로 돌아와 앉으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의 눈먼 고집이 되살아났다. 이 바싹 마르고 땡전 한 푼 없는 인간에게서 나 뜨겁게 퇴짜를 먹을 만한 다른 건수가 또 있을까? 내가 고용한 이 서기에게서? 완전히 이치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틀림없이 거절할 일은 더 없을까? 바틀비, 묵묵부답이다. 바틀비! 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아무 대답도 없다. 바틀비! 고함을 질렀다. 마술 같은 주문의 법칙에 따르는 진짜 유령이나 된 것처럼 세 번째 불렀을 때 그는 제 은신처 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옆방에 가서 니퍼스더러 내게 좀 오라고 하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 좋아, 바틀비. 나는 평온을 잃지 않은 무척 담담한 어조로 조용하게 어떤 엄청난 보복이 조만간 따를 것이라는 단호한 다짐을 은근히 암시하며 말했다. 그 순간에는 그런 종류의 어떤 것을 절반쯤은 의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점심 먹을 시간도 다가오고 해서 마음은 당혹스럽고 심란해서 괴로웠지만 일단은 모자를 쓰고 걸어서 집으로 그냥 퇴근해 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걸 인정해버려야 되나? 이 모든 사태가 가져온 결과는 이랬다. 즉, 바틀비라는 이름의 창백하고 젊은 필경사와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 그리고 그가 한 폴리오당 4센트씩이라는 통상적인 수당을 받으며
나를 위해 필경을 해준다는 것은 곧 내 사무실에 기정사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자신이 한 작업을 대조하는 일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고 그 업무는 터키와 니퍼스에게로 돌아갔다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두 사람의 빼어난 민첩성에 찬사가 돌아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틀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종류의 너무나 자질구레한 잡무에도 동원되는 법이 없으며 그런 일을 떠맡기려고 간청을 받을 때도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